어느 저녁, 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두꺼운 노트와 편지를 꺼내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조카 선호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노트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죠. 이곳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이야기들이 모두 적혀 있었지만 선호가 이걸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쓸모있는 물건을 따로 챙겨두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지나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이 무겁고 쓸쓸했지만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것 같아 그나마 홀가분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저는 간편한 복장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두터운 코트를 걸치고 가벼운 가방 하나를 들었어요. 길가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순간 마음속에 스며든 무거운 감정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그래, 이렇게 떠나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아니, 찾는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영영 읽히지 않을 편지를 남겨둔 건지도 몰라.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새벽이라 그런지 승강장은 한산했고 바람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자 저는 조용히 열차에 올라탔어요. 출근 시간이 되기 전이라 객차 안은 휑했고 몇몇 사람들만이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거든요. 대합실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무심히 표 사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매표소 앞에 도착하니 창구 안에는 중년의 남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창구로 다가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발하는 새마을호 진주역 가는 편도 티켓 한 장 주세요. 진주역이요? 예, 제일 가까운 시간으로 부탁합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몇 번인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진주역 가는 건 8시 53분 출발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오전에 출발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는 노선은 하루에 2회밖에 운영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걸로 주세요. 그런데 진주역 가는 거 끊었는데 가다가 다른 역에서 정차하죠?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정차를 여러 번 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진주역 가기 전에 옥천, 영동, 구미, 대구, 동대구, 경산, 청도, 밀양, 진양 다 정차합니다. 진주 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곳 가시는 거면 다른 티켓 끊으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진주역 가는 거 한 장 주세요. 편도 맞으시죠? 왕복으로 끊는 거 아니고요? 편도 맞아요. 여기 티켓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티켓을 받아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아니 아주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고향 진주로 가는 편도 티켓. 그 한 장이 제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어 대합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여행을 준비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였다면 저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설렘이나 기대를 안고 여행을 떠났겠지만 지금은 그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도 참 길었다. 하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된 거겠지? 이윽고 승차 시간이 되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가방을 조용히 내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열차가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기관실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이 기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진주행 새마을호 열차입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안내방송을 들으니 마음이 묘하게 아릿했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이 서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창틀을 잡고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 그제야 서울역에서 사둔 삶은 달걀을 꺼냈습니다. 껍질을 하나하나 까며 달걀을 먹기 시작했는데 달걀을 씹을 때마다 왠지 모를 뭉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고향을 떠나는 기차에서도 이런 달걀을 먹었었지. 달걀을 다 먹고 난 뒤 창밖 풍경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난 세월이 떠올랐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차창 밖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은 다들 조용히 앉아있거나 잠들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가 안 된 시간이더라고요. 진주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들렸는데 다음 정차할역이 청도역이라고 했거든요. 청도라. 아주 순간적인 느낌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서서히 느려질 때쯤 청도역이라는 역명이 적힌 간판과 낡고 오래된 역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낡고 오래된 그 모습에 마음 한편이 아련해지면서 기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저곳에서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청도. 여기서 내릴까? 진주까지 가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내려야 마지막 결심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멈추자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가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고 저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 청도역 플랫폼으로 나왔어요. 청도역은 생각보다 더 낡은 역이었습니다. 역 주변에 오래된 기둥과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왔고 플랫폼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대구나 동대구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가장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플랫폼 끝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구석진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곳에 조용히 앉았네요. 벤치에 앉아있으니 마음속 깊이 무거운 감정이 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30년 동안 선호를 키우며 살았던 시간들, 그 아이를 오롯이 책임지며 살아왔던 나날들이 떠오르면서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평생을 품고 키웠는데 이렇게 떠나가다니. 다 헛된 짓이었어.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승강장 끝에 있는 난간으로 향했습니다. 난간 앞에 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 구름 사이로 흐린 햇살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살 이유가 없어. 여기서 끝내면 다 편해질까? 난간 위에 손을 올리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지막 결심을 하려던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딩동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보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뭐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어보니 사진 하나가 전송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 충격에 저는 그만 난간 앞에서 승강장 안쪽으로 엉덩방아를 찍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송된 그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동안 일어서기가 힘이 들었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내 평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먼저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제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시장에 있는 한복집에서 수선하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한복집은 꽤 바빴어요. 명절이나 결혼 시즌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한복 수선을 맡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도 한복 단을 줄이느라 바늘을 들고 열심히 손을 놀리던 중이었는데 사장님이 밖에서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유, 철민이네 가게에서 물건 좀 사와. 쌀도 떨어졌고 간장도 필요하다.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바느질을 멈추고 가게 앞으로 나섰어요. 철민이네 가게라고 불리던 곳은 시장에서도 꽤 큰 식료품점이었거든요. 쌀이며 장류, 채소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저희 동네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면 늘 그 가게로 갔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가게 안쪽에서 쌀자루를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제대로 본 남편의 인상은 참 듬직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굵은 팔뚝을 보니 힘이 좋겠구나 싶었죠. 사장님, 쌀이랑 간장 좀 주세요. 잠깐만요. 금방 줄게요. 그렇게 첫 대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그냥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꾼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더라고요. 그 후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마주치다 보니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됐고 자연스럽게 간단히 안부 인사 정도를 나누게 되었던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을 돌보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을 정말 자식처럼 챙기더라고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시동생은 남편에게 늘 의지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과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했어요. 저기 오늘 일 끝나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요? 좋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연애가 깊어졌고 1년 넘게 만나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고작 21살에 결혼을 하겠다니
그것도 동생까지 키워야 하는 사람하고? 맞다. 그 동생 초등학생이라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다 큰 시동생이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의 애 하나를 키워야 하는 거잖아. 만에 하나 그러다 니들 사이에서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 시동생이라는 애랑 네 자식을 둘 다 키울 수 있겠어?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한두 살 어린 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인 시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게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한창 젊은 나이에 고생길을 자초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가 동생을 책임지며 사는 모습이 멋있고 대단해 보였고 그런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잘 살 자신 있어요. 이 사람 무엇보다 기반도 탄탄하잖아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게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지만 아주 성실하고 사람 인품이나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더 이른 나이에도 결혼을 하는데 21살에 결혼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세요?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지금이 조선시대야? 이제 여자들도 많이 배우고 사회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 한창 창창한 나이에 왜 그런 애물단지를 달고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이 속 없는 기집애야. 그거야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사람들 이야기겠죠.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하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요? 결혼해서 같이 가게 일 돕고 오순도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부모님께 울며불며 이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매달렸고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 승낙을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는 예상했던 대로 시동생과 한 집에서 지내며 어린 시동생을 자식처럼 키우며 살게 됐죠. 결혼 후 남편과 저는 가게 일을 하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큰 식료품점이라 물건 들어오는 양도 많았고 손님도 끊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주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고 장사하는 걸 맡고 저는 손님 응대와 물건 정리를 도왔습니다. 신혼이고 새댁이었던 저는 집안일도 소홀할 수 없었는데 특히 시동생 철호를 돌보는 일은 제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철호가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을 싸는 게 제 첫 일과였죠. 그 당시에는 학교 갈 때 다 도시락통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새로 지은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고 반찬으로 멸치볶음과 김치, 분홍 소시지를 담았습니다. 여보, 도시락 싸느라 이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그냥 간단히 싸도 괜찮을 텐데. 어제 남은 반찬 싸주면 되지. 에이, 무슨 소리예요. 철호가 학교 가서 힘내려면 잘 먹어야지. 한창 자랄 나이잖아. 근데 여보, 철호 중학생 되고 키가 부쩍 큰 것 같지 않아요? 작년보다 한 뼘은 넘게 자란 것 같은데. 그러게. 저 녀석 키가 언제 저렇게 자랐지? 남자애들 키가 자랄 때는 그냥 쑥쑥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철호 도시락 다 챙겼으니까 금방 당신 아침 차려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당신 매일 나랑 철호만 챙기고 정작 당신은 제대로 못 먹잖아. 내가 미안하네. 괜한 소리 말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남편은 항상 그런 식으로 고마워했어요. 솔직히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면 괜히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철호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챙겨주고 학교로 보내는 게 매일 아침 제 일상이었습니다. 시동생이니 당연히 도련님 하는 호칭이 일반적이었지만 워낙에 나이 차이가 났었고
밖에서 그 어린애에게 도련님 도련님하고 부르는 걸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동생도 그 호칭이 싫다며 그냥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그냥 저에게도 시동생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 같았는데 살다 보니 그보다는 제 자식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철호가 다니던 학교에서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행사나 상담이 있으면 제가 항상 따라 나섰거든요. 철호가 중학교 2학년이었나?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철호 담임선생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나네요. 철호한테는 형수님이 맞지만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할지 조금은 난감하네요. 보통은 어머님이라고 많이 해서요. 선생님 편하신 걸로 하셔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데 제가 철호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철호와도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자식이다 생각을 하네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냥 어머님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어머님, 철호가 요즘 참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랑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철호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보호자 자격으로 이렇게 상담도 오시고 집에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 철호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뿌듯했어요. 철호가 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애가 잘 되길 바랐거든요. 자식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데 그 당시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3년이 넘었을 때인데 우리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했거든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우리 부부에겐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시동생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두 해가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다고 일부러 나를 속인 게 아니라며 죄인이 된 것 마냥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참 면목이 없어. 당신한테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만 같아. 여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인데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철호도 있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당신이 속으로는 많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래. 당신이랑 철호만 있으면 충분해요. 괜한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은 정말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호가 있었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정말로 괜찮았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는 일찍이 접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하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은 아니니 그저 우리 팔자에는 없는 건가 보다 하고요. 대신에 우리 부부는 철호에게 집중을 했어요. 중학교 선생님도 말씀을 했지만 철호가 그래도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철호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막 학원 같은 곳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혹여나 뒤처질까 걱정이 되어 남들 하는 공부는 다 시켜주었어요. 학원 빌며 참고서를 사주느라 빠듯했지만 철호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철호는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철호는 늘 성실했어요. 남편과 저는 철호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 잘했구나. 고생했어.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몸도 챙겨야 해. 형수님이랑 형 덕분에 이렇게 다니는 건데 제가 잘해야죠. 그래, 철호야. 힘들 때는 언제든지 말하고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철호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제법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양복을 입고 나서는 철호를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뿌듯하고 대견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첫 출근인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철호 네가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네, 형수님. 다녀오겠습니다. 형, 다녀올게. 남편과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철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죠. 여보, 그래도 우리 철호 잘 키운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철호 덕에 우리가 버틴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철호가 회사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가게 일을 마치고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철호가 방에서 나왔는데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저와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고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철호야? 뭐 할 이야기라도 있는 거야? 형수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회사 일도 잘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표정이 왜 이리 어두워? 그게 저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철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철호가 결혼을 한다니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싶어서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철호를 쳐다봤습니다. 결혼? 그게 정말이야? 네, 형. 이제 회사에서도 자리 잡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닌데 그 여자도 회사 다니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예요. 철호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 울컥하네. 벌써 그럴 나이가 됐구나. 기쁜 일인데 왜 그렇게 무겁게 말을 해가지고 응? 걱정했잖아. 혹시 두 분 생각이 어떤지 몰라서 좀 이르다고 생각하실까 봐요. 뭐 나이가 중요하냐? 마음가짐이랑 준비가 된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따지면 너희 형수님 21 그 어릴 때 나랑 결혼해서 저런 널 키운 건데.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형수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야. 다 형을 사랑하고 서로 너를 자식같이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에요. 아무튼 조만간 형이랑 형수님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예쁘게 잘 봐주세요. 그래, 네가 결혼할 마음이 확고하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 철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저보다 실은 몇 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똑부러지고 책임감도 강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이야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언제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냐? 맞아, 철호야. 나이 차이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지.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 여보, 철호 결혼하면은 나한테 동서인 거잖아. 그치? 그렇네. 당신한테 동서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가족이 될지 모르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다 3주 뒤 철호가 결혼할 상대인 선미 씨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마당에 나가서 두 사람을 맞았어요. 선미 씨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야무져 보이더라고요.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와서 앉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이야기 나눕시다. 철호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철호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한테는 철호가 아들 같아서 그런지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그렇네요. 저도 철호 씨와 함께 미래를 그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남편과 저는 동서가 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동서는 똑부러지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죠. 철호가 결혼할 때 저와 남편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보태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을 얻는 데 필요한 돈도 지원했고 결혼식 비용도 보탰거든요.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으니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몇 번을 되새겨 보아도 철호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남편도 잘 차려입은 양복 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보면서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철호가 결혼까지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세월이 빠르다. 그러게요. 우리 철호 정말 잘 키웠죠? 이제 한 가정을 꾸리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 살아야지. 결혼식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철호와 동서가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철호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 피곤할 법도 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부부 집으로 와서 인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 두 분 덕분이에요. 그래, 앞으로가 중요하지. 네가 잘 살아야 하는 거야. 맞아.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란히 누웠는데 도통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피곤하지 않아? 아침부터 그렇게 바빴는데 난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너무 피곤한데? 그냥 서로 결혼시키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우리가 잘 키운 걸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 우리가 키웠잖아. 잘할 거야. 시동생이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되었는데 한동안 집안이 좀 허전한 듯했어요. 특히 시동생이 쓰던 방을 볼 때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저와 남편은 시조카인 선호를 너무너무 예뻐했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아이를 키우며 잘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왜 동서 없이 혼자 왔냐고 하니까 그냥 집밥이 그리워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려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형, 요즘 선미가 많이 지쳐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냐? 제가 출장도 자주 다니고 선미가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애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동서는 왜 네가 출장 다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까? 선미가 결혼 전에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출장 다니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니? 회사 사정상 그건 어려워요. 제가 영업팀에 있다 보니까 출장은 필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시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신혼을 길게 즐길 새가 없이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한 지 2년 차면 한창 행복해할 때인데 시동생의 얼굴이 어두운 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두 사람 사이를 잘 중재해보려고 했습니다. 동서에게 따로 연락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동서, 요즘 많이 힘들지? 선우 아빠가 출장이 많아서 혼자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 것 같아. 형님, 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전에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래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아이랑만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선우 아빠가 가장이고 동서랑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어떨까?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시간을 자주 내서 동서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부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동선의 부부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고 시조카 선호가 5살이 되었을 때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우리 집으로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거니? 형수님, 저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지 않겠냐? 아니에요, 형. 저는 절대 선호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애 엄마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라서 아이를 맡길 수가 없거든요. 제 수입이 훨씬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저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시동생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더는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의외였던 게 그래도 저는 동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선뜻 시동생에게 양육권을 넘기겠다고 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영업직 특성상 출장이 잦은 시동생은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길 때가 많았습니다. 시조카가 올 때마다 저와 남편은 마치 손주를 돌보듯 정성껏 챙겼습니다. 우리 선호 뭐 하고 싶어? 큰엄마, 나 그림 그릴래요. 그래, 우리 선호 그림 그리자.
큰엄마가 종이랑 색연필 줄게? 남편도 시간 날 때마다 선호와 놀아주었고 시동생이 출장을 다니는 기간 또 회사 일이 바쁠 때 시조카는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여보, 선호 보느라 고생이 많네.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엄마도 없이 아빠랑 단둘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가 잘 보살펴야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조카인 선우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동생의 바쁜 회사 생활과 잦은 출장으로 인해 시조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아졌거든요. 아침마다 시조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아침나절이 금세 지나갔어요. 제가 시동생인 철호를 처음 봤을 때 12살이었는데 그보다 더 나이를 한참 먹어서 어린아이 육아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고 저나 남편한테는 시동생이 자식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그 시동생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냥 손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어느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생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거든요. 여보, 철호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건넸고 남편은 소식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동생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어린 시조카. 아빠마저 잃게 된 선호를 생각하니 어찌나 마음이 애달프고 미어지던지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과 저는 시조카인 선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선호의 친엄마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선호가 5살, 그 어릴 때 미련 없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해서 한 번도 애를 찾지 않은 여자한테 뭘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여보, 우리가 선호를 키우자. 철호가 없어도 우리가 선호한테 엄마 아빠가 돼줘야지. 나도 그 생각이야. 애 엄마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어. 연락도 안 되잖아. 그렇게 우리는 시조카 선호를 시동생을 키웠을 때처럼 자식처럼 돌보게 되었습니다. 시조카가 아빠를 잃은 마음에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옆에서 다독여주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선호의 곁을 지켰어요. 시동생 키우던 때랑 비슷했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보다 저와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선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주 다녔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선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저는 선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 천지 가족이라고 할 거는 선호밖에 없다고요. 선호야,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큰엄마가 하늘로 떠난 너희 아빠, 큰아빠 몫까지 다 할 거야. 큰엄마, 감사해요. 저 꼭 열심히 공부해서 큰엄마 힘 안 들게 할게요. 저는 선호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힘들기도 했지만 가족으로 인해 행복한 날들도 많았거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식 같은 선호가 있었기에 그 슬픔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서도 흐르는 강물처럼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고 어느덧 선호 역시도 나이가 들어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자식처럼 키운 시동생이 남긴 조카를 30년 키웠더니 내가 말기암에 걸리자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내가 헛살았어. 이제 살 이유가 없어. 기차를 타고 난간에 서자 딩동하며 모르는 번호로 사진 하나가 전송되는 순간 내 인생 180도로 변하는데 그날 청도역 난간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내려온 저는 벤치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진 속엔 이국적인 어느 거리에서 찍은 듯한 선우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어요. 바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던 동서였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핸드폰에 함께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큰엄마, 치료할 방법을 찾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모시러 갈게요. 저는 눈물에 젖은 화면 속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을 찾았다니. 선호가 지금 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선호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제 손이 떨리더라고요. 큰엄마, 저예요. 선호예요. 선호야, 너 어디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니? 큰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 많이 하셨죠? 저 큰엄마가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될지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큰엄마가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큰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그동안 네 엄마랑 연락했었니? 고등학생 때 잠깐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땐 엄마가 미국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큰엄마가 아프시다고 하니까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저는 선호의 말을 들으며 울컥했습니다. 선호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한 번도 선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떠나서 연을 끊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호가 자기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선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동서는 이혼 후 몇 년 뒤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가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온갖 고생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호는 엄마에게 제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큰엄마가 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도와달라고요. 큰엄마는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 꼭 보답해야 한다고요. 네 엄마가 뭐라고 하시지? 엄마가 결국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고 엄마가 큰엄마 치료를 위한 병원을 알아보고 계세요. 미국에 있는 암 전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모시러 갈게요. 공항에서 바로 갈 거니까 간단한 짐만 챙겨놓으세요. 네? 큰엄마, 하루가 급하잖아요. 저는 선호의 말을 들으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상실감과 고통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사라져서 틀림없이 그 책임과 부담을 지기 싫어서 떠난 줄만 알았는데 선호가 저를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시조카인 선호가 약속대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선호의 얼굴은 몹시 상기되어 보였는데 그 옆엔 동서가 함께 있었죠.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내서. 선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설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형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동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정말 그 세월이 한참 지났잖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본 게 선호 5살 때였는데 말이야. 알아요, 형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제발 이번에 믿어주세요. 선호 말처럼 형님이 저를 대신해서 선호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형님에게 보답할게요. 치료비도 병원비도 다 준비됐어요. 형님만 괜찮으시면 바로 미국으로 가서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눈빛에 담긴 진심과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선우의 따뜻한 손길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딱 하루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우리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미리 알아본 병원, 세계적인 암치료 권위자의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시조카와 동서는 제 곁에 붙어 앉아 거의 매일같이 저를 돌봐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점차 몸이 회복되었고 마음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정성과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나서 동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형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동서의 눈빛에는 뭔가 담담한 결심과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래, 무슨 얘긴데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사실 예전부터 꼭 형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뤘던 거예요. 동서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미숙했고 어리석었어요. 남편이랑 이혼할 때도 그렇고 선우를 두고 떠난 것도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동서가 떠난 후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착잡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지난 일이고 선호도 잘 컸고 나도 그렇게 원망만 하고 산 건 아니야. 그래도 너무 미안해요. 그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 힘들었고 제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선택을 못했던 거예요. 동서가 눈물을 닦다가 제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 자리 잡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그때마다 선우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렵게 연락했을 때 선우가 저를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선우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이 떠올렸어요. 동서가 어렵게 연락을 해왔을 때 선우는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깊었고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동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선우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어. 네가 연락했을 때도 속으로 많이 괴로워하더라. 그래도 지금은 잘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역할을 형님이 대신 다 해주셨잖아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님이랑 선우한테 잘하고 싶어요. 다 용서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슴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도 해야겠네. 이렇게 선호 곁에 돌아와줘서. 선호도 이제 든든한 엄마가 생겼으니까. 그날 이후 동서는 저와 선호 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선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를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의지하며 저는 최선을 다해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미국 병원비가 비싸고 치료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동서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걸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미국에서 치료받고 살았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 선호는 동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동서 역시도 제 곁에서 늘 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시동생과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루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선우와 동서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서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선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라 잠시 짬을 내서 온 모양이었어요. 큰엄마, 여기 계셨네요. 바람도 쐴 겸 잠깐 나왔어요. 그래, 일은 잘하고 있지? 네, 큰엄마 덕분에 힘내서 잘하고 있어요. 큰엄마랑 엄마가 계셔서 든든하거든요. 선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예전부터 늘 조심스럽고 신중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요즘엔 네 얼굴만 봐도 힘이 난다니까. 그때 멀리서 동서가 손을 흔들면서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다며 함께 근처 카페에 가자고 했죠. 카페에 앉아 마주보며 웃고 떠드는 순간 저는 문득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어쩌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이렇게 함께하고 있거든요. 형님, 여기 와서 편하게 지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너무 고맙고 동서랑 선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웃고 살잖아. 그동안 형님이 우리 선호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진심으로 말해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동서를 볼 때면 미운 마음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니까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한국에 두고 온 추억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행복합니다. 선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동서 역시 늘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두 사람이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요. 선호야, 큰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너 덕분이다. 아니에요, 큰엄마. 제가 더 고맙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결국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키워내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